나이키, 아디다스에 북한 노동력이 들어갔다. 다국적 기업이 북한의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대북제재 위반 사실이 그래도 공개적으로 처음 잘 알려진 사례가 2016년에 호주의 그 서핑 브랜드인 립컬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서핑 의류를 제조를 하는데 중국에 하청을 주었는데 그 중국에 하청 준 제조업체가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제조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이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다국적 기업에 북한 노동자 이용한 제조 사실들이 이제 밝혀지기 시작했고, 글로벌 브랜드인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분명히 하청을 주어서 메이드 인 차이나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북한 노동자들이 소속돼 있거나 북한의 상주한 노동자들이 제공한 사실이 있거나 이런 사례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공장 가봤다며 실사 끝? 다국적 기업에서 그 제조업체에게 계약을 해지하는 기본적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글로벌 브랜드 같은 경우는 브랜드 이미지가 손상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 그 하청업체의 그 공장장의 신원을 확인하기도 하고 또 그 공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뭐 국적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도 하고 일부 기업은 중국 그 현지에 가서 실사를 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이제 한시적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제재 위반 사항 위반의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반쪽짜리 대북 제재 감시망? 대북 제재를 감시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코로나 이전까지는 그래도 대북 제재를 촘촘하게 조이는 일들을 저희가 꾸준히 해왔죠.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 이후에 대북 제재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았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2024년에는 러시아가 대북 제재 그 모니터링 시스템의 그 전문가 패널을 연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대북 제재를 유지하는 그런 시스템이 한 절반 정도밖에 작동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북 제재 위반한 러시아 어쩌라고? 북한과 러시아가 지금 과학기술 협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러 정상회담의 경우에 출입국이 제한된 북한의 엘리트들이 직접 러시아에 간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노동자 송출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 지금 북한군이 파병된 것 자체도 당연히 제재 위반이고요. 그다음에 북한의 무기를 러시아에 수출하거나 뭐 반출하는 것들 다 그것은 제재 위반되는 사례입니다. 대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제재를 위반한 국가들에 대한 2차 제재 이런 것들이 가해져야지 제재를 촘촘하게 그 제재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그러니까 더 이상 그 2차 제재를 우려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위반을 했다고 해도 더 큰 제재를 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러시아는 그 어떤 위반에 대한 뭐 처벌이나 그런 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거죠. 중국은 대북 제재 준수라더니 지방은 다 무시 중. 중국의 대북 제재에 대한 입장은 공식적으로는 대북 제재를 준수한다는 입장이고요. 그것은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국이 워낙 땅도 넓고 각 성마다 자율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의 어떤 그 제재 위반 사례를 철저하게 감시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던 거죠. 2016년 이후의 제재들에서 중국 정부가 강력하게 통제를 하긴 했지만 아마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그것들이 많이 와해됐고 또 중국 경제 자체도 발전의 동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제재를 강화하는 시스템을 더 강력하게 부과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중앙정부는 대북 제재를 준수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지방정부에서는 그 구멍들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이전에도 위반한 그런 사례들이 적발되어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엔 제재는 끝났다. 이제는 MSMT 시대.
러시아에서 이제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을 연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한미일 그 3국을 비롯해서 대북 제재를 준수하려는 국가들이 모여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을 만들었습니다. 줄여서 이제 MSMT라고 합니다. 이 MSMT가 한미일 3국 플러스 그다음에 유럽, 그다음에 캐나다, 호주, 그다음에 뉴질랜드 이런 국가 11개 국가가 모여서 대북 제재를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유엔 산하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또 유엔 안보리 산하의 그런 대북 제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권한은 보다는 낮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무 규정이나 또 처벌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북 제재가 여전히 유효하고 그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이것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요. 최근에 북러 간의 해상의 어떤 거래라든지 또 불법적인 무기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해상에서 여러 가지 불법 행동들을 잡아내는 역할들을 할 것입니다. 국제사회가 믿는 대북 제재의 허상. 경제 제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국제사회의 기본적인 룰을 위반하는 국가들이 있는데 국가들에 대해서 어떤 그 위반 사례를 처벌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동일한 생각을 가진 국가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경제 제재입니다. 근데 경제 제재는 무력을 활용한 그런 처벌 수단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룰을 준수하려는 국가들 사이에서 필요한 게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이 경제 제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제재가 일반적으로 많이 도입되고 있지만 경제 제재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은 여러 사례들 또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이미 입증된 바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제재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고 경제적인 목적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 제재를 부과했을 때 경제적인 효과는 항상 많이 드러나고 있지만 그 경제 제재가 정치적인 효과로까지 가려면 제재를 받는 국가의 정책 시스템이 변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타국의 제재에 의해서 고통받는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국민들이 선거에 의해서 정책을 바꾸려는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권위주의 국가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의 민의를 표현하는 수단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재를 받은 피제재국이라고 하는데요. 피제재국의 상당수는 다 권위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권위주의 국가들에 대한 제재를 했을 때 성공한 케이스들은 너무너무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재의 목적이 정책을 바꾸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민주주의 사회, 다원주의 사회에서 잘 통용되지만 권위주의 사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우리가 제재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은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권위주의 국가들은 외부의 제재 때문에 오히려 국내 여론이 단결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민의를 표출하는 수단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또 여론도 통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권위주의 국가들에 대한 대북 제재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인정을 하고 제재에 대한 효과를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중러 끼리끼리 제재 무력화. 제재가 성공하려면 그 피제재국, 제재를 받은 국가와 경제적으로 의존성이 높은 국가들이 협력을 해야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북한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국가가 러시아, 중국이 대표적이죠. 일반적인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는 그런 경제적 의존성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재를 부과하는 국가들, 특히 뭐 한국, 미국, 일본 같은 국가들이 제재를 부과해도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거죠. 러시아와 중국이 협력하지 않으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국제사회의 기본적인 규칙과 룰을 준수하려는 국가들 사이에서 만약에 경제 제재를 하겠다는 합의가 있었으면 사실은 중국이나 러시아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이것을
강하게 준수해야 하지만 또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러시아가 제재에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성공을 하려면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이 필요한 것이죠. 2016년, 17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하게 준수를 했습니다. 실제로도 무역 수치나 통계로도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었고요. 2018년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하는 평창올림픽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 이런 효과들이 대북 제재의 효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대북 제재를 준수했고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이 제재를 준수하는 러시아나 중국의 입장이 조금 달라지면 이 제재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노이 결렬 후 북경제혁명 시작. 2019년은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북미 하노이 회담이 이제 결렬이 되면서 그때부터 북한은 제재를 장기적으로 받는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내부적인 북한 경제 시스템을 변화시켰죠. 중앙 집권적인 통제를 강화하고 무역도 좀 활성화했던 것을 제한하고 또 독자적으로 자원을 충당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제재 장기에 대비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과 전략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트럼프 2기 북과 협상 재개 임박. 트럼프 정부는 어쨌든 1기에서 북한과 대화를 해봤기 때문에 북한과의 대화 협상에 대한 장단점을 모두 알고 있는 정부입니다. 한편으로는 또 섣부르게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는 지금 산적한 현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가자지구 분쟁도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도 있고 또 국내적으로 국내 경제를 부양시켜야 하는 것들, 그걸로 파생되는 어떤 관세 분쟁 등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북한과 대화나 협상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간선거 이후 정도에는 북한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노동자 중공장 출근 퇴근. 중국에서 무역을 북한과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성의 의류를 만들 때 처음에 디자인을 이제 중국에서 해서 북한을 보내서 앞판을 만들어서 다시 중국으로 온답니다. 그러면 뒤에를 붙여서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성 의류를 보면 대부분 앞면에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수공업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임금에 북한 노동자들이 하고 전체적인 것은 중국에서 마무리를 하고 메이드 인 차이나로 나가는 거죠.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중국과 북한의 무역을 보면 이제 수입도 섬유 제품이 높고요. 수출도 섬유 제품이 높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원료, 원재료 이런 것들을 수입해서 북한이 가공을 해서 다시 수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임가공 무역이 되게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북한 노동자 한국 제조 기술 습득. 2000년대 들어서서 북한 경제 내에 어떤 공식 경제와 비공식 경제가 공존하는 상황이 있죠. 그리고 일부 이제 시장 경제가 도입이 되어 있고 그게 북한 전체의 사회주의 경제를 이루는 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북한이라는 국가 전체를 움직이기 위해서 일부의 자본주의 경제를 받아들여서 자본주의 주식회사 같은 북한이라는 국가를 운영한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가 이제 개성공단을 운영하다가 개성공단이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개성공단에서 일했던 북한 노동자들이 우리의 제조업 기술을 일부 전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개성공단이 문을 닫으면서 더 이상 이제 개성공단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제조업 기술을 가졌기 때문에 북한 내에서는 고급 기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북한, 중국에 이제 하청을 받기도 하고 또 실제로 중국에 가서 재취업을 하는 사례들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전쟁 끝나도 북러 불법 동맹 지속.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북한이 러시아의 협력으로 에너지, 식량, 그다음에 건축 자재 그런 것들을
수입을 하면서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북한군이 파병이 되면서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했고,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사이버상의 불법 행위가 북한의 경제를 유지하는 또 다른 한 축인 거죠. 물론 이제 해킹을 통한 불법적 탈취도 있지만 그 외에 북한의 IT 인력이 벌어들이는 외화가 있습니다. 이제 북한이 IT 인력이 소프트웨어 능력은 나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임금이 저렴하다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미국의 어떤 기업에서 북한 노동자 IT 인력이 불법적으로 고용된 사례들도 확인이 된 바 있고요. 북한의 그 IT 인력이 국제적인 어떤 IT 그런 플랫폼에 자기의 국적을 노출하지 않고 일감을 받아서 수주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대북 제재에서 감시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그 사람들의 국적을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북한이 노동력을 수출하지 못하면서 제한된 그런 외화 수입을 대체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